지난 영상 댓글에서 몇몇 분들이 언급하셨듯 이전 영상에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많은 반박 영상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뉴턴 역학에서 물리학은 역학적 관점이라는 물체와 물체 사이의 힘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했다면 전자기학의 등장과 그 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거쳐 현대 물리학은 장 관점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장이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고 해당 영상은 이를 훌륭하게 설명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혹시 이전 영상을 안 보셨다고요? 보고 오셔야 합니다. 잊으셨을까봐 다시 짚어보자면 이전 영상에서는 일광초 길이의 아주 긴 전선으로 만들어진 회로에 전구와 배터리는 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구에 빛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걸릴지 질문이 있었죠. And my answer was 1/c seconds. And his answer is wrong. We would be able to communicate faster than the speed of light. That violates causality and common sense. This is actually a bit misleading. Misleading in a way. Extremely unconvinced. Naughty Mr. Veritasium has stirred up a right hornet's nest. Clearly, I did not do a good job of explaining what was really going on in the last video, so I want to clear up any confusion that I created. So behind me, we have a scaled down model of this circuit. It is only 10 meters in length on either side. 물론 이건 전선의 길이가 일광초보다는 훨씬 짧지만 적어도 처음 30나노초 동안은 문제의 회로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 정도는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죠.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를 관측하는 시설 라이고에서 일하는 리처드 에버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We are going to put a little resistor, which is going to be the stand-in for our light bulb, and we're going to measure it with a scope and see essentially what is the time delay between applying a pulse on the other side, basically flicking the switch, for us to get a voltage across our resistor. 이때 발생하는 전압의 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시했죠. The amount of energy supplied by this is so minuscule. A tiny effect, right? The amount of power you get into the lamp over here, it's naff all. He meant the light turns on at any current level immediately. That is not what I meant. Well, actually, with that assumption, Derek's answer is wrong. The light never turns off no matter the state of the switch. Some electrons will jump the gap and result in an extremely small continuous leakage current. Let me be clear about what I am claiming. Okay, it is my claim that we will see voltage and current through the load that is many orders of magnitude greater than leakage current, an amount of power that would actually produce visible light if you put it through an appropriate device. And we will see that power there in roughly the time it takes light to cross the 1 meter gap. But to understand why this happens, we first have to clear up some misconceptions that I saw in responses. 첫 번째 오해, 전자가 배터리에서 전구로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터리와 전구로 구성된 이상적인 회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구 필라멘트 부분을 확대하면 원자핵과 안쪽 전자층 전자들이 양전하를 띤 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깥쪽 전자층 전자들, 자유전자들은 음전하를 띤 채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이 전자들의 실제 속력은 매우 빠릅니다. 초속 100만 미터나 되죠. 하지만 방향이 마구잡이입니다. 전자의 평균 속도, 드리프트 속도는 초당 0.1mm 미만입니다. 전자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종종 금속 이온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자의 운동 에너지의 일정량이 원자에 전달되죠. 전자는 에너지를 잃어 느려지게 되고 대신 원자들은 진동하게 됩니다. 진동은 곧 온도의 상승입니다. 이 원자의 진동이 필라멘트가 열과 빛을 발하게 되는 이유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전자가 배터리에서 전구로 에너지를 운반하고 전구는 운동 에너지를 열로 발산한다. 그런데 전자는 원자와 충돌하기 전에 운동 에너지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 에너지가 배터리에서 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자의 평균 속도가 매우 느린데 회로를 연결하자마자 불이 켜지니까요. 그럼 어떻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걸까요? 정답은 도선의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된 겁니다. 전자는 원자와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고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충돌 후 다시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죠. 따라서 에너지를 원자로 전달하는 것은 전자이지만 에너지 자체는 전기장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기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교육용 애니메이션들은 전자들 간의 청력에 의해 회로를 따라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전기장이 뒤에 있는 전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죠. 호스에 흐르는 물이나 튜브에 구슬을 넣은 그림들을 비유로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두 번째 오해입니다. 이동 전자가 회로를 따라 서로 밀어낸다는 생각이죠. 이건 회로에서 전자가 흐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회로에 있는 몇몇 원자 주변의 전하 밀도 평균을 낸다면 도체 내부의 모든 곳에서 그 평균은 0이란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는 전자의 음전하와 원자에게 양전하가 완벽하게 상쇄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평균적으로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대해 옆에 있는 양이온으로부터 같은 크기의 반대되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러한 힘들이 상쇄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전자는 도선을 통해 서로를 밀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장은 어디서 오는 거죠? 세 번째 오해는 바로 전기장이 배터리에서만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해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배터리를 연결해야 회로가 동작하니까요. 물론 배터리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장만이 다는 아닙니다. 배터리의 전기장은 배터리에 가까울수록 더 크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전기장이 전자를 밀어내기 때문에 전구를 배터리 가까이에 두었을 때 훨씬 더 밝게 빛나야만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기장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회로 도선 표면의 전하에서도 생깁니다. 배터리의 음극에서 양극까지 도선 표면을 보면 전하량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과잉 상태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간 부분에 닫아들면 전하가 거의 없어지게 되죠. 여기서 가장 급격한 변화는 바로 부하, 전구를 지나 전자의 결핍 상태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배터리의 양극에 가까워질수록 도선 표면의 원자액이 점점 많아지며 전자의 결핍은 더 심해질 겁니다. 이 모든 전하와 배터리의 전하가 도선 주변 모든 공간에 전기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표면의 전하는 배터리가 회로에 연결되는 순간 거의 즉시 만들어집니다. 전하 분포가 생길 때까지 전자들이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수많은 전자의 아주 약간의 팽창이나 수축만 일어나도 평균적으로 양자의 반지름 정도만 움직여도 표면 전하를 만들어낼 수 있죠. 전하가 이동하는 시간은 거의 완벽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간인 겁니다. 이는 거의 빛의 속도와 같죠. 일단 표면 전하 분포가 만들어지면 배터리는 표면 전하 분포를 유지하기 위해 전자를 배터리 속에서 쿨롱 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자를 움직이게 됩니다. 전구에서는 표면 전하와 배터리에 의해 생성된 전기장들이 전자를 가속시킵니다. 가속된 전자들은 원자와 충돌하여 에너지를 잃게 되죠. 따라서 배터리는 에너지를 전기장으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가 이러한 에너지를 전구에 전달하는 거죠. 전기 엔지니어 벤 왓슨은 좋은 비유를 만들었습니다. 배터리는 양치기와 같습니다. 표면 전하들은 그 명령에 반응하는 양치기 개들이죠. 그리고 움직이는 전자들은 양치기 개들이 이끄는 양들입니다. 전자회로의 표면 전하 설명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베이와 셔우드가 집필한 Matter and Interaction라는 책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책에서는 V파이썬을 사용해 양의 표면 전하를 빨간색으로, 음의 표면 전하를 파란색으로 표현한 시뮬레이션이 있는데요. 해당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체 전하 분포가 만드는 알짜 전기장을 주황색 화살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만 하면 해당 위치의 전기장의 합을 볼 수 있는 거죠. 도선 내부 어디를 클릭해도 전기장은 모두 같은 크기를 가지며 그 방향은 도선을 따라가죠. 실제로는 도선 내부에 놓여야 되지만 시각화를 위해 표면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회로는 모든 도체가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 부분에 훨씬 더 좁은 단면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는 저항을 나타냅니다. 단면적이 더 작기 때문에 저항을 통과할 때 자유전자들의 드리프트 속도는 더 높아야 되죠. 그래야 회로의 모든 곳에 동일한 전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드리프트 속도는 전기장에 정비례합니다. 따라서 전기장의 저항 내부에서 가장 커야 하죠. 이건 이 부분에서 표면 전하의 변화량이 가장 급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배터리와 표면 전하가 알짜 전기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배터리는 마젠타, 표면 전하는 녹색으로 표현해보죠.
배터리에서 멀어질수록 대부분의 전기장은 표면 전하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배터리에 가까워질수록 배터리에 의해 전기장이 발생하죠. 심지어 표면 전하의 전기장은 배터리 전기장과 정반대 방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전자는 배터리에서 전구로 에너지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도선을 통해 서로를 밀어내지도 않죠. 배터리의 전하와 도선 표면의 전하로 인해 생기는 전기장이 전자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로를 다시 보시면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부분이 훨씬 잘 이해되실 겁니다. 분명 전자가 동일한 속도로 배터리에서 나와 동일한 속도로 돌아올 텐데 어떻게 전구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일정한 속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자들은 원자와 충돌하기 전까지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죠. 병렬 회로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전자들이 각 경로로 분배되어 이동하는 걸까요? 바로 회로 전체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전기장에 의해 이동하는 겁니다. 전기장이 결국 회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실세라는 거죠. 전자들은 그저 장기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회로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배터리가 회로에 연결되면 스위치가 열려져 있어도 전하들은 스스로 재배열됩니다.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도선과 스위치 표면은 과잉 전자 상태로, 플러스 극 쪽에서는 전자 결핍 상태가 되죠. 따라서 도선 표면에는 양전하가 축적되게 될 겁니다. 전하는 도체 내부의 모든 곳에서 전기장이 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스스로 재배열됩니다. 결국 이 전기장은 모든 표면 전하와 배터리의 전하로 인해 발생되는 거죠. 물론 도선 외부에도 전기장이 있겠지만 도선 내부는 0이 될 겁니다. 이제 배터리의 전위차가 스위치에 걸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류는 완전히 흐르고 있지 않죠. 누설 전류는 무시하겠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닫으면 스위치 양쪽의 표면 전하는 스위치가 맞닿으면서 서로의 전하를 중화시킵니다. 그러는 즉시 도선 내부의 전기장은 더 이상 0이 아니게 되죠. 이와 동시에 표면 전하가 변화하며 만들어진 새로운 전기장이 빛의 속도로 바깥 방향을 향해 방사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장이 전구에 도달하면 전구 내부의 전기장은 더 이상 0이 아니게 되죠. 따라서 전구에도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전구가 켜지는 시간이 C분의 1초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구는 스위치로부터 1m 떨어져 있고 전자기장의 변화는 빛의 속도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물론 정확하게 하자면 1m를 C로 나눈 값이어야 됩니다. 지난 영상에선 단위를 5표기했죠. 만약 스위치를 움직인다면 전구가 켜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겁니다. 전자기장이 전달되는 시간이 달라지니까요. 지난 영상을 보고 벤 와스는 HFSS라는 NCS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회로 모델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3차원에서 맥스웰의 방정식을 풀어 보여주죠.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번 문제의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으면 전기장이 방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기장이 멀리 있는 도선에 닿으면 전류가 생성되죠. 전기장이 오른쪽을 향하기 때문에 전자는 왼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같은 회로에 대해 자기장의 크기를 봐보죠. 자기장은 보시다시피 도선에서 멀어지면서 크기가 매우 작아집니다. 그러다 자기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선에서 큰 값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해당 도선의 전류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장이죠. 이 현상을 통해 자기장의 변화보다는 전기장이 전류를 생성한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3에서 4나노초라는 정답이 인과관계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마 회로가 완전해야 전구가 켜질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 회로의 딱 중간 부분인 0.5광초 어딘가에서 고장이 난 경우라면 0.5광초 떨어진 거리의 회로 상태에 대한 정보를 몇 나노초 만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로가 완전한지와 상관없이 전구는 불이 켜진다는 것이었죠. 부하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전기장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회로에서 완전히 분리된 도선을 회로 아래에 추가로 넣어봤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분리된 도선과 회로의 위쪽 도선의 반응이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신호가 맨 끝에 도달하기 전까지 말이죠. 이것이 인과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초반에는 회로에 연결된 도선과 연결되지 않은 도선이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포인팅 벡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팅 벡터는 아시다시피 전기장과 자기장의 외적 방향이죠. 지난 영상이 댓글에서 말씀해 주셨듯 포인팅 벡터는 포인팅이 유도한 에너지 흐름을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스위치가 닫힌 뒤
포인팅 벡터는 도선의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배터리 바깥 방향을 가리킵니다. 에너지는 장에 의해 운반되기 때문에 전선이 없어도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전선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전화기나 칫솔은 전선 없이도 충전을 합니다. 전자의 흐름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와이파이 신호의 에너지로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게 보여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포인팅 벡터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곳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단 도선에 전류가 있으면 도선 주변의 전자기장이 양방향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포인팅 벡터는 첫 번째 도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에너지가 도선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회로를 생각하는 건 매우 복잡합니다. 아무도 간단한 회로를 분석하려고 맥스웰 방정식을 3차원에서 풀려 하지 않죠. 그래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쉬운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메 법칙을 예로 들어보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이 법칙은 표면 전하, 전기장과 무수한 전자가 무수한 금속 이온과 충돌하는 모든 현상에 대한 거시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복잡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저항과 전류 그리고 전압으로 단순화한 거죠. 이를 우리는 집중 소자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한 다중 입자와 전자기장의 상호작용들을 몇 개의 개별 회로 요소들로 묶는 거죠. 그리고 회로도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집중 소자 모델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지난 문제의 회로의 다이어그램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도선 사이의 전자기장이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회로 요소가 없었죠. 옳게 고치려면 사이사이에 축전기를 추가해야 합니다. 축전기에서는 한 도선의 전하가 다른 도선에 영향을 미치죠. 만약 하단 도선의 표면에 음전하가 있을 때 상단 도선의 표면에 양전하를 유도하게 될 겁니다. 또한 도선들이 매우 길기 때문에 전류 방향의 반대 자기장을 도선 주변에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로에 이를 표현하는 인덕터를 추가로 넣어줘야죠. 추가로 전선에 저항값이 있다면 저항도 추가해야 합니다. 회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항값이 0이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문제의 도선이 초전도성을 가진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를 모델링한 최종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전류가 거의 즉시 전구를 통과하는 이유를 다른 방법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축전기의 전압을 인가하면 두 판에 반대 전하가 쌓이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짧은 시간이 남아 축전기는 단락, 일반 도선처럼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일단 한번 충전이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다음 축전기가 충전되죠. 그리고 그 다음 축전기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략 빛의 속도로 확장되는 전류의 루프를 가지고 있게 되는 셈이죠. 이건 하단 도선이 상단 도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로를 보는 것이 유용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 값을 사용해 특성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선에서 신호를 보낼 때 소스가 볼 수 있는 교류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저항이라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특성 임피던스는 인덕턴스를 커패시턴스로 나눈 값의 제곱근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대 회로에서도 도선들의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를 측정했죠. 11.85 call it microhenries. 측정 결과 특성 임피던스는 550옴 정도입니다. 부하에 전달되는 전력을 최대화하려면 저항값이 임피던스 값과 특성 임피던스 값의 합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kΩ 저항기를 골랐죠. 이제 전기장이 건너편 도선에 도달하자마자 전류가 흐르기를 바라보죠. 문제는 이 전류가 얼마나 셀지일 겁니다. Are we going to see an appreciable voltage even with these lines a meter apart? That's what it seemed like a lot of people were doubting in the last video, so that's really what we want to find out here. Okay. So now we're putting a pulse in there. Yep. Oh, looky, Derek. So what do we got? That yellow one is our... We've got a fraction of the applied voltage, overshoot, and then So it looks to me like the initial voltage that we're getting is about 5 volts per division, so it looks like about 5 volts. Roughly 4 or 5 volts. 초록색 곡선이 약 18V까지 상승하는데 이게 전원 전압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선은 저항을 지나는 전압이고요. 몇 나노초 이후에 이 전압은 약 4V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회로의 저항이 킬로옴이니까 계산하면 3mA의 전류가 저항에 흐르고 있습니다. 회로 전체에 전달되기 전에 말이죠. 결국엔 약 14mW의 전력을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This is what 14 milliwatts of light actually looks like. So yeah, it's not a fully on bulb, but it is visible light and way more than you would get from just leakage current. 어떤 분들은 겨우 작은 LED를 킬 수 있는 정도인데 지난 영상에서는 자동차 배터리랑 전구를 썼다를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각적인 설명을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의 이야기는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우주로 뻗어있는 이광초가 걸리는 초전도선 그 자체가 사고 실험이라는 증거죠. 침실에 전구를 연결하는 엔지니어링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이 의도적으로 모호했던 이유가 바로 사고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얼마나 전구가 빨리 켜질까라고 묻는 것으로 이 문제에 흥미롭게 접근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I was worried that those long wires would pick up all the radio waves passing through and we wouldn't even be able to see the signal for that noise. But you can see clearly on the graph that the signal is way above the noise level. Alpha Phoenix set up a kilometer of wire and got a very similar result. So the light bulb turns on a little bit, and then after one light speed delay, the light bulb turns on the rest of the way. YouTuber ZY simulated the transmission line circuit and found that even with realistic assumptions, he transferred 12 milliwatts to the load straight away. Derek is actually more correct than we give him credit for. So I believe that he's correct on all counts, and the question is neither deceptive or requires technicalities. So everyone agrees that a steady, small, but way bigger than leakage current signal flows through the load in the first second after the switch is closed. Is it enough to emit light? Yes, if you use an LED. But the point of the thought experiment was to reveal something that's normally hidden by the way that we think about and teach electric circuits. You know, we use voltage and current and lumped elements because they're more convenient than working with Maxwell's equations. But we shouldn't forget that the main actors are actually the fields. They are what carry the energy. And you don't have to take my word for it. This is Rick Hartley, a veteran printed circuit board designer. I used to think in terms of voltage and current. And I used to think that the energy in a circuit was in the voltage and current, but it's not. The energy in a circuit is in the field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need to know is that when you route a trace, you better define the other side of that transmission line. Because if you don't, those fields are going to spread and they're going to leave you an unhappy individual.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I'm most excited about the circuits video was the response videos I saw by so many people, especially people with far better credentials in electrical engineering than me. I really enjoyed watching those videos. So I feel like my circuits video was kind of like a mistake on my part in certain ways, that I didn't delve deep enough into this part of the problem. I honestly didn't think that this was the focus of the video, but clearly everyone who watched it did. So that's on me. But by making that mistake and by not going deep into my explanation, I invited seemingly a whole bunch of other people to make explanations, which I thought were great. And some people like Alpha Phoenix even took up the challenge and set up his own version of the experiment. So frankly, I'm just really excited at what came about, even though I do acknowledge that this was my fault in the first place. Like, I should have done a better explanation. But by not doing so, you know, there are a lot of great explanations out there, and that's what I love. So I'm going to recommend a whole bunch of electrical engineering YouTubers to you in case you want to go check those out, because they're a lot of great channels, and you should really see how they think about electronics and how they explain this circuit.